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태국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전반적으로 겪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죠. 송금 과정과 문제점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복습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태국의 콘도를 사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1. 해외에서 외환으로 투자금 전액이 송금되어야 한다. 2.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서 잔금까지 송금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태국을 방문해서 콘도를 계약할 때 부킹피를 현금이나 카드로 낸다고 했는데 이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에 전부 다 위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미국인이라면 그 자리에서 달러를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송금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국인이 아니고 해외에도 계좌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송금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생기는데, 예를 들어서 가격이 아주 싼 콘도를 사시는 분들이 있죠. 1억짜리 콘도라고 하면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20%라고 하면 2천만 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만 불이 안 된다라고 해서 그냥 임의로 보내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 안 됩니다. 서류 심사를 받는 것은 잔금 그리고 큐어테이션에 부대 비용이 나와 있다면 부대 비용까지 전체를 잡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이 20%라고 할 때 20%는 5만 불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함부로 보내시면 안 됩니다. 즉 한국의 외환관리법 때문에 함부로 돈을 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약 서류를 받아서 한국에 와서 은행에서 송금을 다시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한국은 해외 부동산 투자에 아무런 제약도 없고 투자의 규모의 한도도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외환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한국의 외환법은 굉장히 복잡하고 은행마다도 기준이 조금씩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1년에 외환 송금 총액이 5만 불을 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해년도 송금 누계가 1만 불을 넘어가면 그 내역이 국세청에 바로 통보가 됩니다. 즉 1만 1000불이 되면 1000불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게 되면 대부분 국세청에다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송금을 하기 위해서 내가 콘도를 계약했다는 서류가 필요하고요. 그 서류 일체를 은행에 제출을 하고 심사 허가를 받은 후에 송금이 진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건지 확인을 하고 보내줘야 되겠죠. 돈을 빼돌리려고 하는지 아니면 실제 계약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요구한 건 아닌지, 이래서 실체를 증명하는 서류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몇 억씩 되는 자금을 해외로 마음대로 보낼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외환을 보낼 때는 그것이 내가 번 돈이라는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물지 않고는 아들 이름으로 사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태국에 와서 계약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돌아가서 송금을 하기 위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래서 현금이든 카드로든 부킹피를 내고 가계약서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처음부터 부킹피를 포함해서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지만 태국에 돈을 몰래 들고 와서 콘도를 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태국에 방문하지 않고 한국에서 원격 거래를 한다라고 하면 저 현금이나 카드 지급은 필요가 없겠죠. 처음부터 부킹피를 한국에서 형식에 맞게 달러로 보내면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그 케이스에 따라서 부킹피를 사후 신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이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 외환은 원래 한국은행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인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을 대행하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돈을 보내달라고 가는 그 은행이 이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서류를 은행원에게 제출을 하면 이 서류는 본사 외환팀에 들어가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5만 불이 넘어가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지 심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외환팀의 담당자가 은행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나 인사이동이 생겨서 처음으로 외환을 담당하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황당한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 가격이 왜 전부 다르냐, 계약금이 왜 10%가 아니고 20%냐, 자기가 한국에서 있었던 경험만 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이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부킹 폼이 가계약서인지도 모르고 부킹 폼 받아놓고
계약서 타령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계약금을 납입을 안 했는데 계약서를 줍니까? 황당한 소리죠. 또 영어 독해가 떨어져서요. 계약금 납입하려고 서류 냈는데 계약금 낸 거 아니냐고 우기는 인간도 봤습니다. 계약금이 5만 달러가 넘는데 계약금을 어떻게 몰래 내는지 그 은행원이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사 심사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서류만 정확하게 들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심사는 한 3일 정도 걸리는데 중간에 필요한 보충 서류가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이 은행에 간다라고 하면 저는 스케줄을 아예 안 잡습니다. 돌발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고객은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저한테 전화를 하게 되겠죠. 자, 다시 돌아와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사는 그렇게 큰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본사에서 사고 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사고가 터지냐면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지점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 성격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앞에 말했듯이 한국은행의 관리를 시중은행이 대리한다고 알려들었죠. 서류 심사와 허가는 본사 외환팀에서 하지만 결국 돈을 보내주는 사람은 그 지점의 담당자입니다. 그리고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 대부분의 필요한 신고도 돈을 보낸 그 지점이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다른 지점으로 인사 이동을 하지 않는 한 돈을 보내준 그 지점의 그 담당자 직원이 이 부분까지 감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를 통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은행이든 국세청이든 뭘 신고하라고 하면 제가 다 서포트를 해드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만 대부분 일반 투자자들이 은행에서 뭐 하라고 하면 말 잘 듣겠습니까? 이미 잔금까지 다 보냈겠다. 더럽게 말 안 듣겠죠. 또한 이것이 외환 거래이다 보니까 따져보시면 잘 돼야 본전입니다. 잘 돼야 본전인데 몇 억씩 돈을 보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겁먹는 직원들도 많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대부분 은행원들이야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한 30% 정도는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깨를 부립니다. 뭐 서울은 드뭅니다만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이 경향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투자법도 몰라, 서류도 볼 줄 몰라, 영어 독해도 딸려 이러니 스스로 굉장히 힘들어하게 됩니다. 문제는 나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못하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죠. 나 못하겠으니까 다른 은행 좀 가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 금감원에 고발하면 되지만 일을 하다가 안 하게 되면 할 얘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질질 끕니다. 그래가지고 고객도 폭발하고 저도 폭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본사에서 서류가 들어가고 심사가 끝나면 보내주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저것 딴지 걸다가 마지못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은행이라는 곳이 최근에 기계화와 온라인 거래 활성화 때문에 은행원 줄이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오래 다니려면 비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무사한 일이 최고의 덕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이해합니다. 더구나 한국 금융 시스템은 예제 마진에 이윤 창출이 집중되어 있어서 솔직히 동남아 금융 시스템보다 훨씬 더 후진적입니다. 제가 태국에서 한국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몇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건 태국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한국이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 외환 거래의 책임을 외환을 보내주는 지점의 직원에게 많은 부분 감당하게 하는 게 그게 옳은 겁니까? 외국처럼 약속하고 테이블에 앉아서 느긋하게 은행원하고 컨설팅하는 구조도 아니고요. 안 그래도 손님 많아서 바빠 죽겠는데 잘 알지도 해본 적도 없는 해외 부동산 투자한다고 와서 1시간 넘게 일 보고 있으면 나라도 짜증날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경우 은행을 가면 사실상 폭불복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한 번에 아무 문제 없이 시간 낭비 없이 보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행이 해외 부동산 경험을 꽤 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은행,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부산의 뭐 해운대나 이런 곳의 지점들은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런데 은행원이 하기 싫은 케이스에 걸려버리면 저하고 고객하고 통화를 수십 번 진 빠지게 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왜냐하면 은행원들은 제 전화를 어지간하면 받으려고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객한테 설명을 하고요. 고객이 다시 은행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 낭비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혹시라도 보시는 은행원들이 계시다면 서류가 정상적으로 들어가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저희가 드리는 서류는 해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각종 법에 나와 있는 매뉴얼에서 하나도 빠뜨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일은 원활한 거래가 되게 고객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그게 바로 은행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업무입니다. 그리고 의무죠. 자기 돈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그 은행에 돈을 넣어놨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하기 귀찮다고 함부로 결정하는 것은 그것이 오히려 위법인 겁니다. 이 일이 해도 본전 안 해도 본전이라고 해서 안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라는 거 좀 알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앞으로는 금감원에 아예 고발을 해버릴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태국을 떠나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이 서류를 준비하고 심사를 받고 계약금을 보내는 데까지입니다. 이 심사를 할 때 잔금까지 전부 심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금까지만 보내지면 잔금을 보내는 것은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한국은행의 문제고요. 이제 태국에서의 문제가 또다시 발생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직원들의 일하는 능력적인 부분입니다. 태국 친구 중에서 일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보통 일을 잘 못하고 꼼꼼하지 않습니다.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 또 다른 부분이 건설사 직원들이 굉장히 느려 터졌고요. 그리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는 겁니다. 부킹폼이든 SPA든 서류를 받아서 한 번에 통과되는 빈도가 한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류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서류들을 건설사가 여러분들한테 발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가서 받아서 확인을 한 다음에 한국으로 제가 제 돈 들여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킹폼 형식만 여기는 15장 정도 되고요. SPA는 50장이 넘습니다. 이것을 2부씩 보내야 되니까 양이 굉장히 많죠. 요거 사인 하나 잘못하면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서류를 보낼 때 은행에 제출할 보충 서류 그거까지 첨부해서 제가 DHL로 보내면 많이 나오면 한 11만 원까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서류가 한꺼번에 나와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으로 서류를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보충 서류도 옛날에는 메일로 보내고 일일이 뽑아갖고 쓰시라고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뽑아가지고요 포스트잇으로 전부 다 설명 다 붙여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은행에 그대로 갖다 내시면 됩니다. 이거 전부 제가 자비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국 건설사 직원들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죠. 저는 한 번씩 돌아버립니다. 태국 건설사 직원들은 한국 외환법과 송금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기본 서류밖에 주지 않겠죠. 보충을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떤 분이 돈을 보냈는데 소유권 이전이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돈은 전부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시간에는 일정한 형식을 만들어서 잔금까지 전체를 송금을 해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잔금이 1000만 바트다 라고 했을 때 1000만 바트를 달러로 바꿔서 보내면 태국에 1000만 바트가 정확하게 도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자, 어떤 사람이 이번의 형식을 안 띄고 그냥 송금을 해버렸다. 이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난처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